그래서 저는 그 이력서 제출한 거는 77개 사이고 그중에서 서류 합격한 게 이제 58개, 한 60% 정도 서류 합격을 했고 나고야라는 데서 이제 그 교환학생을 했었는데 어떤 점에서 나고야를 선택하셨는지랑 일본의 매력을 느끼셨는지가 제가 사실 그 나고야가 너무 즐거웠어가지고 그걸 계기로 취업 준비를 하게 된 거여서 그 에너지 업계 회사 이외에는 다 본사가 나고야 지역에 있는 회사로 지원했었거든요. 결론은 나고야를 지망했지만 지금 도쿄에 계신 거네요, 그러면. 네, 저는 지금 도쿄에 살고 있습니다. 어떠세요? 나고야를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좀 드시나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고요. 학교 때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약간 첫사랑 같은 느낌이라 했나? 그 B2B 영업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본인들도 안 가본 소도시 이런 데를 많이 가봤어요. 제일 그럼 기억에 남는 데가 있으세요? 일단 와규가 유명하고요.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 사케도 엄청 마시고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진짜 눈이 엄청 많이 내려요. 좋은 거예요, 그게? 눈 하면은 어릴 땐 좋아했던 것 같은데 다시 또 눈은 어떡하지? 막 맨날 이런 생각인데 저도 군대에서 제설 작전할 때 제일 재밌었어요. 그냥 안 가본 거 아니에요? 저 불화 같은데? 어떻게 제설이 즐거워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일본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직업 이야기 다찌마리 잡담. 저는 이학찬. 황용하입니다. 이게 정신 차려보니까 벌써 봄을 지나서 여름을 향해 가는 느낌이 만연해지는 시즌입니다. 일본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4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신입사원분들이 입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.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뭐 식당, 공원, 바, 이자카야 같은 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검은색 혹은 네이비색의 정장을 입은 아직 좀 어린 티가 좀 많이 있는데 너무나 즐거워 보이는 열정 넘치는 이런 신입사원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. 이제는 살짝 슬프지만 한국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광경이 되어버린 게 사실입니다. 특히나 문과 출신 분을 더더욱 이러한 기회가 좀 적어지는 게 안타까울 따름인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게스트분은 이러한 상황에 열정 그리고 실력만으로 일본 취업의 문을 두드려서 정말 많은 회사들의 러브콜을 받고 일본에서 넥스트 스텝을 착실히 준비 중인 열정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한국에서 일본 취업 준비 중이신 특히나 문과생 분들에게 다양한 팁 그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럼 귀한 발걸음 해주신 오늘의 열정맨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중훈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2022년부터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지금 4년차 직장인입니다. 원래 일본에서 유학을 하신 게 아니시네요, 그러면? 저는 그 초, 중, 고, 대학교까지 다 한국에서 교육과정을 밟았는데, 대학생 시절 때 이제 1년 동안 그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나고야라는 데서 이제 그 교환학생을 했었는데, 그때가 너무 재밌어서 일본어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, 일본에서 조금 더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원래 일본이랑 연이 있거나 막 어릴 때 막 그런 분들 많잖아요. 막 오타쿠 출신들 막 이런 분들도 많고 한것 같아요. 오히려 그런 건 아니고 성인 돼서부터 좀 일본에 관심이 이제 생기신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될까요? 그저 이제 한국 분들 중에서 일본 관심 많으신 분들 대부분 뭐 일본 연예인을 좋아한다거나 아니면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두 개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지금도 잘 모르고 일본이 저는 반대로 좋았던 게 그냥 여행했을 때 좋았고 그냥 그 분위기 그런 게 좋아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 거여가지고 지금도 이제 회사 사람들이랑 이제 회식 자리 같은 거 가졌을 때 연예인 이야기를 하거나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.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. 저 아시는 분 중에는 좋아하는 연예인이랑 결혼하겠다는 생각만으로 일본에 넘어오신 재밌는 분도 계시거든요. 그러면 그 전공이 그러면은 일본 쪽이 아니시겠네요? 네네 저는 전공이 행정학과여가지고 원래 이제 대학교를 진학했었을 때는 그냥 공무원을 하는 게 목표였었어가지고 대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이제 교환학생이라는 걸 한번 경험해 보니까 좀 더 넓은 세상에서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걸 좀 느껴가지고 어, 학과에서 정말 정말 흔하지 않는 해외 취업을 한 케이스입니다. 행정학과 듣는 순간 이제 저도 원래 공공 쪽에 좀 있었으니까 진짜 행정학과 출신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, 실제로도. 근데 행정학과 출신이 일본으로 온다.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, 일본 취업할 때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? 뭔가 이제 본인이 막 열심히 좀 찾았어야 될 것 같은데. 네, 저는 그 학교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네, 반대로 그 나고야에서 교환학생을 했었을 때 알게 된 분이 있는데 그 일본 취업을 성공하셔가지고 그분한테 1대1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그 어떤 컨설턴트 회사를 알려주셔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 컨설턴트에서 스터디 그룹 같은 걸 만들어줬는데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그 정규 스터디 프로그램 이외에도 자발적으로 그룹 스터디를 하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외로움이나 불안감 그런 걸 좀 덜어놓을 수 있었어요. 그럼 스터디 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좀 일본에 와 계신 분들이 있으시겠네요? 네, 저는 7명이랑 같이 저 포함해서 7명이랑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 7명 다 뭐 소위 말하는 일본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. 지금도 다 일본에 계시고요. 전원 다 일본에 있어가지고 뭐 1년에 한 번, 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. 이게 사실 같은 회사 스터디를 하더라도 인원이 붙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,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스터디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 많이 좀 준비하셨었어요? 뭐, 5년 전이라서 정확하게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초반에는 확실히 그 엔트리 시트라고 하는 이력서
자소서라고 하나요, 한국에서는? 그거를 이제 같이 서로 비교하면서 이거 조금 표현이 부자연스러운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은 너가 뭘 어필하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걸 서로 의견 교환을 하면서 좀 더 퀄리티가 높은 애트시트를 작성하는 거에 좀 투자를 했고 중반부터는 그 웹 테스트라고 하는 한국어로 치면은 뭐 인적성이라고 해야 되나요?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일본어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같이 공부하면서 좀 시간을 보냈었고 그리고 뭐 최종적으로는 그 서류가 붙더라도 면접에서 떨어지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같이 면접 준비를 하고 그리고 면접을 본 사람은 그 구글 엑셀 같은 거 있잖아요. 공유할 수 있는 거. 거기에다가 우리가 무슨 질문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그런 걸 다 공유해가지고 좀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을 하면서 면접을 준비했었습니다. 그러면 7분이서 면접을 3개씩만 봐도 20개씩 모이는 거니까 상당했겠구나 진짜로. 그러면은 이것도 좀 가물가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개 정도 지원하셨었어요 당시에?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0여 년 전에도 막 시즌에 적게는 50개, 많게는 100개 막 이렇게씩 했었던 것 같은데 일본 분들은 뭐 10개도 안 한다고 하지만 좀 구체적인 숫자가 좀 기억이 나세요 혹시? 제가 그 기록해둔 게 있어가지고 기억에 남는데 근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사람마다 되게 다른데 저는 좀 많이 지원한 편이고요. 그래서 저는 그 이력서 제출한 거는 77개사이고 그 중에서 서류 합격한 게 이제 58개, 한 60% 정도 서류 합격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또 최종 면접까지 간 거는 12개, 한 15% 정도? 12개 중에서 반은 그 내정을 받았습니다. 업계는 어느 쪽으로 좀 하셨었어요? 좀 그냥 업계 없이 그냥 나는 취업이 중요해라고 하면 되게 업계 안 가리고 지원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좀 본인의 코다와리가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때 제 생각으로는 불황에도 조금 안정적인 업계를 생각했었어가지고 에너지랑 그 자동차 부품, 건설업, 그 소매업 하는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 그 드럭스토어 이런 데를 주로 했었습니다. 내정 받은 것도 거의 그쪽에서 나오셨고요. 그쪽이랑 플러스로 이제 제철. 근데 좀 진짜 그러네요. 뭔가 딱딱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일본의 굴지의 업종들을 좀 많이 좀 하셨던 그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느 업계를 선택하셨나요? 에너지 업계를 선택을 했는데 선택한 이유는 그 두 개가 크게 있는데 첫 번째는 장소고 두 번째는 업계의 매력인데 제가 사실 그 나고야가 너무 즐거웠어가지고 그걸 계기로 취업 준비를 하게 된 거여서 그 에너지 업계 회사 이외에는 다 본사가 나고야 지역에 있는 회사로 지원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일본 취업이랑 아예 관련 없더라도 저랑 좀 친한 학교 선배들이랑 좀 상담을 하면 그분들이 일본은 잘 몰라도 말씀해 주셨던 게 어,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것보다 서울에 있다가 지방 내려가는 게 아마 난이도가 쉬울 거다. 그래서 도쿄에서 조금 생활을 해보고 안 맞으면 그때 나고야를 다시 가는 게 좋지 않니?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업계인데 그때부터 기준이 이제 불황일 때도 조금 안정적인 업계가 저는 매력적이라고 느꼈고 이건 아마 제가 행정학과였고 원래 공무원을 준비하려고 했었던 사람이니까 그런 안정적인 걸 되게 중요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에너지는 아무리 경제가 안 좋더라도 전기도 써야 되고 그리고 가스도 써야 되고 그리고 석유도 써야 되니까 그런 게 너무 매력적이었고 지금 재직하면서도 막 요즘 불황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조금 덜 타격을 받는 게 되게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결론은 나고야를 지망했지만 지금 도쿄에 계신 거네요, 그러면은. 네, 저는 지금 도쿄에 살고 있습니다. 어떠세요? 나고야로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좀 드시나요? 이렇게 한 4년쯤 살아보시니까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고요. 나고야로 돌아갈 생각은. 왜 그렇게 사랑했던 나고야인데. 근데 약간 그거 같아요. 약간 대학교 때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약간 첫사랑 같은 느낌이라 그랬나?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이 좋았지 그 장소가 좋았던 게 아니었다는 거를 그 직장 생활하면서 나고야를 여행 갔을 때 많이 느꼈어요. 지금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까지 이제 주셨던 게 일본에 이제 처음 교환학생 오신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취업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했던 모습과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세 개로 말씀 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하나씩 이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. 일단 첫 번째로는 교환학생으로 이제 나고야에 처음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나고야를 선택하셨는지랑 일본의 매력을 느끼셨는지가 좀 궁금해요. 왜냐면은 교환학생 하실 때는 선택지가 되게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꼭 일본뿐만이 아니더라도 뭐 유럽이나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선택지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왜 일본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거기서 느꼈던 나고야의 매력, 일본의 매력이 뭐였는지를 좀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어요. 이제 일본을 선택한 이유는 원래 이제 인생 살면서 세계의 언어는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게 목표였어요. 근데 이제 뭐 영어를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어는 우리가 교육 과정이 있으니까 조금 다들 할 줄 알잖아요. 근데 이제 그거 외에 뭔가 하나를 더
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국 사람이 한자만 극복하면 제일 배우기 쉬운 언어가 일본어니까 그리고 여행 갔었을 때 일본은 항상 그 불만이 있었던 적이 없었으니까 이 나라에서 한번 경험해보고 살아보고 싶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복수 전공으로 그 국제관계학이라고 하는 정치 외교 같은 거거든요. 그거를 공부했었는데 한일 관계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, 대학생 때. 근데 이제 항상 느꼈던 게 너무 한국의 입장에서만 내가 배우지 않나? 얘네들은 왜 이런 논리를 펼치는 그 이유가 조금 궁금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궁금해가지고 일본을 선택하게 됐고요. 그중에 나고야를 선택한 거는 제가 일본어를 향상시키는 게 뭐 기초부터지만 1년 동안 제일 극대화를 시킬 수 있으려면은 대도시이면서 한국인이 별로 없고 그리고 사투리를 쓰지 않는 지역. 그래서 뭐 나고야 사투리 쓰긴 하는데 좀 세진 않으니까 이제 오사카나 아니면 후쿠오카 이런 데 비교했을 때는 그래서 저는 나고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두 번째는 이제 스터디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또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, 특히 한국에서 일본으로 취업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, 그분들이 좀 지금 준비 내용 들으면은, 스터디는 꼭 해야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는데, 중우님 같은 경우는 꼭 스터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꼭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편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약간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스터디는 하면은 손해는 없다고 생각해요. 근데 전제 조건이 있는 게 저보다 일본어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, 그 사람들 보고 자극도 많이 받고 나도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동기부여가 되었기 때문에 어, 준비를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됐는데 만약에 좀 어중간한 일본어 실력으로 혼자 준비하다 보면은 자기 상황만 보니까 이 정도면 나 좀 되지 않나라고 착각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약간 자기 객관화를 하기 위해서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나고야에서 교환학생 했었을 때 알게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혼자 준비를 했어요.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냥 네이티브 레벨이었어가지고 그런 수준이면 혼자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네이티브 레벨은 아니다라고 느끼면은 주변에 동기부여도 받고 그리고 서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스터디를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일본어를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레벨이다 싶으면은 그렇게까지 스터디에 꼭 필수적으로 참여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내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또 다른 분들과 같이 있으면서 동기부여도 얻을 수 있는 찬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터디를 참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해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. 지금 이제 중우님께서는 행정학을 공부하시고 있다가 에너지 관련 회사에 입사를 하셨잖아요. 근데 한국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내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전혀 이제 내 전공과는 상관없는 부분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있을 때 혹시라도 내가 행정학을 공부했던 것을 통해서 무언가 지금 이 일의 연장선이 되고 있다라던가 거기서 배웠던 걸 좀 활용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활용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.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이제 인프라 사회 기관 산업이니까 그 지자체랑 미팅할 때도 있거든요.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는 게 많은지 약간 그런 거를 조금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나라가 바뀌더라도 어,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생각하는 건 당연하구나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지자체가 얼마만큼 파워가 있는 것도 배웠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랑 콜라보를 무조건 잘해야 되겠다 약간 그런 마음가짐도 살릴 수 있었던 점이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반대로 이제 어, 정치 관련 쪽은 이제 에너지가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은 그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 가격이 되게 폭락을 할 때도 있고 급등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런 거는 원래부터 조금 배웠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뉴스는 조금 더 남들보다 빨리 캐치를 하는 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고객이랑 미팅을 할 때 요즘 왜 이렇게 에너지가 비싸요라고 했었을 때 그 이유를 논리 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은 전공에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전공이랑 상관없는 일을 하시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 안에를 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내가 행정학을 하면서 공부했던 것들, 지자체의 그 기본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면도 있었고 국제 정치를 좀 공부하시면서 느꼈던 것들이나 내가 거기서 캐치하기 위해서 얻었던 노력들을 또 고객들과 미팅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계신다라는 점을 들었을 때 꼭 내가 공부했던 거랑 연관이 없어 보이는 직업일지라도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무궁무진하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다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일단은 여기까지. 이따가 또 질문하겠습니다. 질문하면 너무 재밌어. 이렇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인재가 바로 앞에 있는데 궁금한 거 어떻게 못 참고 배기겠어요. 계속 질문할 거야. 그러면은 지금 구체적인 업무는 어떤 쪽 업무하고 계신 거예요? 네, 저는 그 B2B 영업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에너지를 쓰는 공장 가가지고 저희 에너지를 써주세요라고 하는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요즘 이제 다들 이산화탄소를 절감해야 되는 실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절약할 수 있는지 그런 솔루션을
제한하는 더 이제 공장은 한국도 그렇고 대부분 그 중심지에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도 안 가본 소도시 이런 데를 많이 가봤어요. 제일 그럼 기억에 남는 데가 있으세요? 한국인은커녕 일본인도 안 올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. 이랬던 곳 있으면 좀 한번 야마가타현에 요네자와라는 데가 있거든요.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 처음 같은데 들어봤어요. 여기는 진짜 그 도호쿠 동북지방 그 일본 위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 사람 아니면 거의 몰라요. 일단 와규가 유명하고요.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 삭제도 엄청 맛있고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어 진짜 눈이 엄청 많이 내려요. 좋은 거예요, 그게? 이게 처음에는 와 진짜 설국이다 약간 이런 걸 느낄 정도로 상상하는 이상으로 엄청 많이 내려요 눈이. 근데 이제 운전하면은 좀 무서워요. 그러니까 저는 운전자의 입장에 자꾸 보게 되는 게, 눈 하면은 어릴 땐 좋아했던 것 같은데, 아씨, 또 눈 온다 어떡하지? 막 맨날 이런 생각인데, 사장님이 아까 막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, 도대체? 저도 군대에서 제설 작전할 때 제일 재밌었어요. 근데 안 가본 거 아니에요? 저 구라 같은데? 어떻게 제설이 즐거워? 처음에 해보자면은, 결국은, 기, 솔, 눈. 맞습니다. 아니, 그리고 약간 크부쿠에는 미인이 많다, 뭐 이런 썰도 들어본 것 같은데, 그 동네도 그런가요? 미인이 많다고는 들었는데 일본도 이제 그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분들도 40년만 좀 늦게 태어나셨다면 지금 충분히 아키타가 아니라 어디였죠? 야마가타 호령하고 다니셨을 텐데 세월이 좀 아쉽네요. 와, 그러면은, 와, 그렇게 영업을 다니시면은, 좀 내근이랑 출장 비율이 어느 정도 되세요? 근데 이것도 엄청 바쁠 때랑 안 바쁠 때랑 다른데 평균적으로는 2주에 한두 번? 근데 이제 야마가타가 엄청 위에 있는데 그 숙박을 하는 출장은 거의 없고 아침에 신칸센 타고 간 다음에 이제 낮에 미팅 한두 개 하고 오후에 이제 신칸센 타고 다시 도쿄로 올라오는. 체력적으로 피곤하지 않으세요? 그렇게 막 신칸센도 사실은 이 KTX랑 또 다른 게 속도 자체가 너무 다르잖아요. 그래서 같은 시간에 가도 피로가 더 많이 쌓이는 느낌인데 그거를 2주에 한두 번씩 야마가타까지 가면 상당히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. 근데 처음에는 이제 체력적으로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어도 지금보다 더 못했기 때문에 또 집중을 하면서 이제 미팅을 하니까 끝나면은 너무 피곤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뭐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별로 피곤하지 않고요. 그리고 저희 팀에 이제 저희 팀이 4명 있는데 저 말고 다 여자분들인데 그분들도 똑같이 야마가타 일주일에 한두 번 가기 때문에 약간 그런 데서도 조금 지고 싶지 않다 해야 되나? 왜 손을 잡고 이러고 계세요 또? 왜?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제 신칸센으로 이렇게 야마가타를 오간다고 하셨잖아요. 그냥 뭔가 그냥 저나 이제 학생분들이 생각하는 영업이라는 이미지가 좀 안 좋게 말하면 이제 거기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만나서 뭔가 되게 즐겁게 해준다거나 그리고 또 심하게 생각하면은 같이 뭐 가라오케나 이런 데 가서 넥타이 머리에 두르고 또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일단은 진짜로 그런 이미지가 있는지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일치기로 야마가타 갔다 오시면은 목약상들이랑 같이 뭐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뭐 술을 같이 마신다거나 하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런 게 좀 영업이 되는가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떤가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노래방 가거나 그런 거는 저 한 번도 안 해봤고 업계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에너지는 그런 게 없어요. 왜냐하면은 저희가 약간 슈퍼을이라 그래야 되나? 왜냐면 저희가 없으면 고객들도 공장을 못 돌리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 옛날에는 그래도 이제 끝나고 이자카야에서 그냥 술 먹거나 하는 게 있다고는 하는데 코로나가 되고 나서부터 그런 게 없어졌고 그리고 지금도 다시 하자 약간 그런 건 없고 그리고 일본에서 제가 일하면서 느낀 게 생각보다 약간 그 드라이하다 그랬나 그런 부분은 이제 딱 미팅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그거 끝나고 막 뭐 술을 먹는다고 해서 그 플러스가 되고 그런 건 없는데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는 이제 서로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느낌으로 그때는 이제 술 먹으러 갈 때 있는데 제한 중에는 그 계약 체결하기까지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출장을 자주 가시는 건가요? 뭐죠 이제 제가 단순히 뭐 식료품을 팔거나 휴대폰을 팔거나 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계약하는 거면은 예산 기간도 그 회사에 맞춰야 되고 그리고 저희 투자하는데 보통 설비 같은 거가 한 2억엔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 들거든요. 근데 그런 거를 갑자기 할 거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계약 체결하는 데까지 2년 정도 걸립니다. 그러면은 중간에 이건 좀 업무에 대한 질문이긴 한데 그럼 이제 주무님 같은 경우는 그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이제 시작하신 건가요? 아니면 중간에 들어가셔서 이거를 담당하신 건가요? 그거는 인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약간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다른 분들이 초반에 쪼금 진행했다가 제가 받은 그 안건도 있고 아니면 제가 새롭게 그 개척해 보는 그런 안건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일단 제가 궁금했던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
이쪽 업계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또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. 요즘도 그럼 재택근무 같은 거 좀 하세요? 뭔가 아, 회사 네. 바이 회사일 것 같긴 한데. 이것도 회사 바이 회사고 부서 바이 부서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인데 아무래도 재택근무를 하면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. 그날은 이제 회사에 안 가도 할 수 있는 업무들을 모아둔 다음에 그것만 딱딱딱딱 하고. 좋은 것 같네요. 그러면 그 주 1회라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거면 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네요. 사람에 따라서는. 네,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하는 분들은 진짜 주 3일 정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반대로 이제 나는 재택근무 필요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. 저는 무조건 할 것 같긴 한데. 재택도 많이 하면 질려요. 매일 집에 계시는 분이 그러니까 별로 신빙성이 없긴 한데. 회사에 대한 만족도, 10점 만점으로 했을